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하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복실이가 아닌 사람 게스트가 있습니다. 복실이는 어디 갔어요? 복실이 지금 유배가 있어요. 엄마 집에. 지난번에 너무 삑삑이를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 게스트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내과 수련을 받을 때 저와 가장 친한 친구죠. 지금 현재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닥터 현을 소개합니다. 우와! 저는 사실 닥터 현한테 굉장히 고마운 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 남편을 거의 오피스 와이프로 잘 챙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염내과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지금 최근에는 뭐 당직도 섰다고. 솔직히 감염내과 가면은 당직 안 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그래서 감염내과 갔는데 오히려 대박이 난 거죠. 그렇죠. 지금도 계속 코로나 환자를 보고 계신 거죠? 그죠. 세브란스에서 코로나 환자 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세브란스에 있는 또 코로나 환자들은 또 중증 환자들이 그쵸.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고위 인력을 어렵게 모셨죠. 맞습니다. 기사도 나셨었잖아요. 코로나와 싸우는 젊은이들. 그거 보셨어요? 맞죠, 당연히. 저는 그거 할 때 당직 서고 가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직도 기사 안 읽었어요. 저는 아, 부끄러워서. 엄청 멋있게 나왔어요. 자, 그럼 구독자분들 같이 볼까요? 저희가 아이,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오늘은 끝까지 영상을 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할 주제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거죠? 전통적인 백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백신, 생백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대표되거든요. 백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몸에 해가 되진 않으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렇게 쫙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생백신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그냥 넣어주는데 살아있는 바이러스 넣어줘서 병이 나면 안 되니까 이 병이 나는 부분만 빼고 면역만 일으키는 부분만 남긴 거를 이제 생백신이라 그러고요. 바이러스를 아예 죽인 다음에 대신에 면역 반응만 일으키는 부분만 남겨주는 거를 사백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서 병이 되는 부분만 없애주는 과정이라던가, 바이러스를 죽였는데 면역 반응만 일으키는 부분을 남긴다던가,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발하는데 60년이 걸렸고, 에볼라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는데 15년. 메르스는 아직 개발을 못했죠. 그래서 이런 생백신, 사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가 생긴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막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데서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날림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트럼프 형이 밀어붙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거는 전 인류가 달라붙어가지고 하나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비약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기존의 생백신, 사백신 단 두 개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을 여러 가지 개발을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 DNA나 RNA, 단백질이라던가 이렇게 훨씬 더 개발을 쉽게 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DNA 백신, RNA 백신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DNA랑 RNA가 뭐예요? 구독자분들이 모르실까봐. 예전에 저희가 그 웃긴 짤방 할 때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있었어요. 데너레스 DNA와 RNA를 이제 했었는데, 우리 세포는 이제 핵이라는 게 있고 핵 주변을 이제 세포질이라는 게 둘러싸고 있어요. 세포 안에 DNA가 있는 거고, 이 DNA라는 녀석을 통해서 얘네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라 하는 메신저를 보내요. 그쵸. 전령에서 전령. 단백질을 만들려고 이렇게 막 달려나가는 하수인 같은 애가 RNA인 거예요. RNA 백신은 이 전령, 이 메신저 자체를 쓰는 백신인 거죠. 이게 한 가닥이어서 굉장히 불안정해서 잘 깨지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유전자 백신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메신저 RNA는 너무나 약해서 실험실에서도 내놓고 얼마 있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백신으로 쓴다고 라고 했는데, 그 비밀에는 RNA를 딱 둘러쌀 수 있는 캡슐을 개발을 해서 보호해서 이제 장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의 세포 안까지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엄청 튼튼한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택배 상자가 없었으면 이 RNA는 개발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약을 했다고 알려진 게 한 4가지 종류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죠?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얀센, 이렇게 4가지가 계약되어 있는데 네.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화이자 백신, 그거는 mRNA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mRNA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깨지기가 쉬워요. 그 말은 이동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보관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똑같이 mRNA 백신으로 되어 있고 나노 파티클로 이루어져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네. 같은 경우에는 DNA 백신으로 되어 있고, 침팬치 아데노바이러스를 이렇게 매개로 해가지고 사람의 세포 안에 이렇게 전달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냉동 보관이 아니고 냉장 냉장고. 보관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좀 막 아데노바이러스, RNA, DNA 하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 이 RNA만 혼자 있으면은 핵을 이렇게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으면 이제 아데노바이러스가 트로이 목마 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트로이 목마에 숨겨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트로이 목마에 뭘 태우냐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모든 백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단 하나의 단백질이 있죠.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약에 만들어내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보고 면역 반응을 와글와글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을 저희가 자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저널이죠. 거기서 가지고 왔는데 이 영상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죠. S 프로테인을 만드는 빨간색 부분만 이렇게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내 세포인데 내 세포에 원래 코비드 19이 가지고 있는 S 프로테인이 갑자기 쏙 나오는 거예요. 족발이 이렇게 쏙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족발이죠. 그죠? 네. 족발이 싹 나와서 얘는 돼지인가? 하고서 이제 바로 가지고 잡아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백신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시노백 백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유전자 백신이 아니더라고요. 시노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백신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만든 거네요. 그럼 근데 사백신- 사실 사백신으로 하면 몇 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만들면 약간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자체로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삼상 실험을 안 했다는 게 더 중요하죠. 우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삼상 실험을 43,000명이 실험이 끝냈어요. 백신을 맞고 7일 뒤 맞은 분들한테 전화를 전부 돌린 거예요.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코비드 19이 걸린 사람을 170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증상이 있는 사람만 골라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170명이 맞아요. 나왔다는 거죠. 네.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이 162명이었고 맞은 사람이 8명. 그걸 계산을 해보면 비율이 95%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무증상 환자는 사실 모르는 거네요. 그죠. 그거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모더나도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백신을 맞았을 때는 확실히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자는 줄은 거네요. 그죠. 확실히 효과는 있었네요. 우리는 백신을 맞으면 무증상 감염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된 건데 그죠. 화이자랑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험을 안 하고 이렇게 질병이 발현되는 그것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아스트로제네카 70%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거는 62%다. 90%다. 그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62%는 정확하게 실험을 제대로 했을 때 62%가 나왔고 90%는 첫 번째 용량을 절반으로 주고 두 번째를 정상으로 줬을 때 90%가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것도 분석을 하고 무증상도 같이 분석을 한 거죠. 증상이 있는 사람들 분석을 했을 때 62%, 90%였고 그거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무증상까지 포함을 하면은 약 60%로 확 떨어지게 돼요. 연구가 더 자세히 진행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화이자랑 모더나에서는 이러한 논문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형식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거는 그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회사 리포트인 거죠? 그죠. 우리 이렇게 네.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디가 더 연구가 잘 됐다, 어디가 더 안 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사실 그 수치로만 비교하기엔 좀 한계가 있네요. 그죠.
보통 백신이라는 게 뭐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 다 맞으라고 권고는 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를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라고 해가지고 안 맞은 사람도 보호가 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한된 숫자만 맞아도 충분하다. 코로나 백신도 결국엔 똑같거든요. 집단 면역을 얘기할 때 뭐 R이라는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감염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감염 재생산 수치, 우리가 R값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재생산 수치와 백신의 효능, 네. 효과를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백신의 효과가 100%면 R값이 1.5 이하면 33%, R값이 2에서 3이다. 그럼 약 60%의 인구가 맞아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효과가 정말 안 좋다라고 네. 가정을 해서 50%로 계산을 한다면 R값이 1.5 이하일 경우에는 66%.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은 R값을 지금 얼마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뭐 3차 유행이 시작돼가지고 네. 1에서 한 1.5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예. 그렇죠. 미국은 R값이 한 4에서 5까지도 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 숫자가 거의 7, 80% 이상이 되는 것처럼 걸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1에서 1.5니까 한 5에서 60% 정도 맞으면 집단 면역이 될 수 있을 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60%의 그렇죠. 인구가 맞으면은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거는 의료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병원이 붕괴되면은 이거에 대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아무래도 저희는 취약한 계층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약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걸려서 전파하면은 훨씬 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아마 의료진이 가장 제1순위. 두 번째로 권장하는 건 고령. 세 번째로 권장을 하는 거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 그치. 예를 들어 암이 있거나 투석을 하거나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권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여러 나라에서 권장을 하게 되는 게 사회의 주요 핵심 인력.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던가 그치. 경찰 아니면 소방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권장을 하는 거고 반면에 가장 걱정이 되고 논란이 되는 거는 어린애와 임산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죠. 사실 임산부는 우리가 임상연구에서 배제가 되잖아요. 못하죠. 어떻게 임신했는데 여기 너 백신 마루타 해라 이렇게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거는 간혹가다 이제 임신한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좀 둔하신 분들. 그래서 나는 임신을 한지 모르고 초기에 이제 그 임상 연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백신 다 맞고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 임신을 한 거죠. 근데 아직 그런 분들 중에서 뭐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이런 분은 없었다고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왕왕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면은 임산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맞을 수 있는지가 데이터가 아마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도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18세 이상이다가 조금 내려왔죠, 그게. 맞아요. 한 번 16세로 낮췄다가 또 한 번 12세로 낮춰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까지는 그래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른 두 연구에서는 그런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접종이 일괄적으로 뭐 다 된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약에 따라서 어떤 거는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유전자 백신이 유전자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 모더나 같은 경우도 그럼 혹시 이 유전자가 저희가 갖고 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끼칠 위험은 없어요? 아 그런 질문 받았어요. mRNA든 DNA든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핵 안에서 그게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게 몸 안에 남아있을 그런 가능성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입을 하는 mRNA, DNA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의 전체 DNA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한 mRNA, DNA를 딱 추출해가지고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은 일으키는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코로나 백신들은 좀 큰 부작용들이 보고된 게 있나요?
지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중증의 반응을 이렇게 일으킨 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임상시험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보통 이렇게 백신의 부작용을 보려면은 1년, 2년 길게 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몇 개월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라서 100%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원래 있었던 사람은 맞지 말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화이자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조금 몇 사례가 보고가 됐더라고요. 아, 이번에 영국에서 맞은 그 네네. 할머니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가 원래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원래 있던 사람은 아예 맞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백신을 맞으면은 지금 효과가 아직은 당연히 입증이 안 됐겠죠. 그죠. 만들어진 지가 네.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한 얼마 정도 갈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이거는. 매년 맞아야 되나요? 독감 백신 같은 경우 매년 맞잖아요. 그 이 코로나도 비슷하게 갈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슬쩍. 그렇죠. 사실 네. 여기서 솔직한 대답은 모른다.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뭐 백신 만들고 있는 거는 완벽한 백신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지금 목표는 어떻게든 이번 겨울을 버텨보자, 잘 넘겨보자. 그렇죠. 그게 목표라 가지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꼭 선두주자들이 1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 뭐 운영체제 같은 경우도 리눅스가 처음 개발됐지만 윈도우즈로 다 바뀐 것처럼 어떤 백신이 그 가장 좋은 백신이 될지는 추후 계속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냐? 아, 너무 벗고 싶어요. 아, 마스크 빨리 벗고 싶은데요. 귀가 네. 너무 아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모든 감염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증상 감염은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백신을 맞아서 마스크를 안 썼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는 백신을 맞아도 쓰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방심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한번 병에 걸렸으면 그거에 대한 저희 중화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 들어와도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굳이 또 새로운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거를 새롭게 만든다. 그럴 필요는 이론적으로는 없을 걸로 생각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나는 2개 다 맞고 싶어.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 맞았는데 네. 딴 게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쵸. 딴 거 맞고 그쵸.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일주일 전에 내가 이거 맞았는데 한 2달 뒤에 또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또 맞고 싶어.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임상시험이 돼 있지가 않거든요. 흔히 알고 있는 가다실 서바릭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거 맞고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게 임상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맞아라 맞지 말아라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임상 시험을 할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권장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꼭 장사꾼들이 나오고 꼭 뒷구녕이 나오긴 하는데 정말로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치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모두 다 이제 2번씩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동일한 걸 2번을 맞아야지만 부스터가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어떤 백신을 맞으실 건가요? 저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좀 안전하다고 알려진 mRNA 백신이 나으려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선생님은요? 저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 첫 번째로 맞으시겠습니까? 저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네. 처음으로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어느 거를 굳이 나는 꼭 이거 맞아야 되겠다.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따지기보다는 이게 분명히 상황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까운 병원에는 이 백신밖에 없을 수도 있고 딴 데는 이거밖에 없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승인이 됐으면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안정성도 있으니까 맞을 수 있는 걸 맞으라 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오늘 아무튼 되게 많은 궁금증들이 이걸 통해서 좀 해소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또 우리 이렇게 감염내과 전문의를 모셔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한 것 같아서 참 좋네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보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그날이 올까요? 그날이 올 겁니다. 마무리 멘트 하시죠. 네, 이렇게 알찬 정보를 주는 채널 닥터 언니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부탁드립니다.